안녕하십니까. 모니올라 시작합니다. 상반기 증시에서 콘텐츠와 게임, 방산주는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하반기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사영관 교보증권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월에) 뵙고 이제 한 3개월 만에 뵀는데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분기에 한 번씩 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고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도 썩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예.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도 잘 해보겠는데요. 먼저 K-팝을 앞세운 우리 엔터주 상반기에는 제법 강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상반기에 좋았던 어떤 배경이 뭔가요? 이게 코로나가 역설적이게도 이 글로벌 팬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오프라인 콘서트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한정된 공간과 지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극성 팬들은 그래도 비행기 예약하고 숙소 예약해서 보러 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는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콘서트로 전환을 한 거죠. 그게 아무래도 온라인 콘서트가 활성화가 되는 가운데 그동안에 못했었던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익성이 우리가 믹스가 개선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쪽의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구조들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로도 엔터사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었던 부분들을 코로나 때 못 보여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엔터 4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 엔터 산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대 기획사로 할 수 있는 하이브, 또 SM, JYP, YG 요 4개 회사 시총 합이 이제 20조를 넘기기도 하고 지금 또 조정받아서 조금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니까 약간 과열 국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분위기 자체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전체 시총이 우리가 합산으로 이제 20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PER 10배, 15배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5배? 글로벌 팬덤이 확장이 됐는데 15배라고 하면서 아직도 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상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콘서트가 믹스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 콘서트가 대량 반영되면서 실적이 정말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욱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시 컴백을 한다거나 신규 데뷔를 할 텐데 그런 역량에 있어서 제작사들이 꼭 성공을 하게 만드는 DNA 유전자들을 애초에 심어놓고 데뷔를 시키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일단은 고무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될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 BTS 단체 활동 중단돼 가지고 약간 있었죠. 공백이 작용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주가에도 좀 부담이 되곤 했었는데 그 뒤에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같은데 후속 아티스트들 활동이 좀 활발하면서 또 좀 괜찮아지고 또 주가도 올라다가 최근에 약간 또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조정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2분기에도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매출이 6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 같고 음반 판매량이 1,100만 장, 1,000만 장을 넘길 것 같아요. 4사 중에서 굉장히 큰 그렇기 2분기에만? 때문에 그래서 시총이 지금 11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총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큰 폭으로 상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S가 우리가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공백기를 겪으면서도 이게 계속 제작사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에게 활동을 알린다던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탑티어 가수로 거듭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수들을 잇는 새로운 그룹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븐틴 같은 경우가 지금 음반을 560만 장 신보로 판매를 했고요. 엔하이픈이라는 그룹도 있어요. 그쪽이 지금 160만 장. 그리고 말씀하신 르세라핌, 저도 좋아하는 그룹인데 150만 장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슈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BTS의 슈가가 솔로 데뷔 앨범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130만 장이 판매가 됐고 이거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팬덤이 유입이 되면서 나 이 가수 좋아, 이 그룹 좋아 라고 하면은 그 신보만 사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구작, 구보 앨범들을 전부 다 몰아서 산다는 거죠. 예. 그런 효과들이 나오면서 1,100만 장의 판매량을 보였고요. 하반기에는 또 컴백 뉴스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좋아하는 뉴진스. 네. 네, 정말 BTS 빠졌을 때, 하이브,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뉴진스가 정말로 그 자리를 메꾸다 못해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뉴진스, 그리고 아까 BTS의 정국이 또 솔로로 데뷔를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좀 아저씨라고 그래요.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그룹도 지금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뷔들이 다 같이 겹치면서 BTS의 단체 활동의 공백을 정말 훌륭하게 메꿔주고 있는 그룹이 이제 하이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카카오하고 또 하이브 경영권 분쟁이 이제 최대 이슈였고, 그 때문에 주가도 막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새로운 좀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네. 분위기나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이 SM이 예전에 그 위상에 비해서 요새 정말로 복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슈도 좀 많았었죠. 또 라이크 기획 같은 곳들이 수수료를 중간에서 빼먹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역시나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330억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지금 음반 판매가 역시나 좋아요. 에스파라던가 NCT의 유닛 그리고 솔로 포함해서 370만 장 정도를 판매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콘서트에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모집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모집이 됐고요. 이제 NCT라고 있어요. 이쪽 그룹도 이제 좀 신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예전에 이제 SM 하면은 알고 있는 그룹들이 동방신기라던가 뭐 이런 쪽들을 알고 있는데. SAS 뭐. 네, 맞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NCT라는 그룹이 나오면서 이 NCT 드림의 정규 3집 앨범이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7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주문량만 지금 410만 장을 돌파했어요. 와. 그러면 자체 최고 경신 기록입니다. 예전에 정말 한창 CD로 많이 팔릴 때 한 100만 장 넘으면은 초대박 히트다. 조성모 이런 가수였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가수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100만 장을 넘기기가 그동안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팬덤의 유입을 기조로 해서 100만 장을 넘는 건 정말 우습게 돼버린 그만큼 제작사의 역량과 아티스트들의 역량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슈퍼주니어 여기도 약간은 이제 SM에서는 고인물들이죠. 그런데 이쪽하고도 전속 재계약 단체 활동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하는 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SM 3.0의 핵심 전략이 멀티 제작 센터를 도입하는 것들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은 각각의 그룹들이 컴백할 수 있는 시기를 굉장히 좁혀줍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음반 적고 들어가면은 한 1년 동안 빠이빠이 하고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멀티 제작 센터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공백을 없애면서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연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데 기업에는 좋은데요. 이거 문제는 살짝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약간 건강상의 문제를 좀 들춰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활동 중단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엔 역시나 이제 샤이니, 약간 옛날 그룹입니다. 엑소. 하지만 음반 판매에는 기여를 하고 있는 비율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에스파, 레드벨벳까지 컴백과 공연 일정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반기 데뷔했을 때에는 하반기에 이런 안 좋았던 이슈들을 떨어내고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은 있을 것 같아요. JYP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주가 상승률이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로 뭐 트와이스 또 스트레이키즈 같은 맞습니다. 이런 뭐 아티스트들 팀들이 이제 아이돌 그룹이 역할이 좀 컸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앞으로 전망 상황은 어떻습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를 중장기로 펼쳐놓고 보더라도 중간에 부침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안정적인 그 기업의 시스템 때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IP 배출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정말로 수익을 말하자면 뽑아내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일단은 트와이스가 좀 주축이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트 키즈가 아니고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좀 약간 어려운데 방황하는. 네, 맞아요. 스트레이키즈의 지금 정규 3집 앨범 엄청나요. 이쪽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룹들 그리고 독보적이었던 BTS의 판매량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신예 그룹이 정말 BTS를 넘볼 정도로 역량을 갖추고 나오는 그룹들이 많다. 그만큼 우리 K엔터의 역량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 3집이 초동에만 461만 장이에요. 초동이라는 거는 한 주 동안이에요. 발매되고 나서 한 주 동안 몇 장 발매돼요. 스트레이키즈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 근데 460만 장을 넘겼어요. 맞네요. 정말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K-팝의 새 역사를 써버렸습니다. BTS를 제치고 정말 많이 팔았어요. 전체 앨범 판매량 대비했을 때 이쪽은 구보 비중이 굉장히 좋아요. 그만큼 아티스트의 역량을 보고 글로벌 팬덤이 유입이 됐을 때 이 음반 하나로 끝내지 않고 이 노래 좋네? 예전 노래도 한번 찾아서 볼까? 앨범도 구매해서 한번 소유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보가 거의 한 25%, 4장 중에 한 장은 구보 앨범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보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네. 추가 제작비 같은 게 없으니까 맞아요. 말 수익성이 훨씬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짚어주셨고요. 이제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는 이제 그룹들이 뭐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거기다가 있지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니쥬, 엠믹스 이런 쪽이 주축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신규 쪽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의 보이그룹 그리고 중국 쪽의 보이그룹 그리고 미국의 걸그룹 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또 이 JYP 엔터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주가가 정말로 어떤 다른 그룹처럼 이렇게 눌렸다가 팍 튀고 이런 그룹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기업 자체의 주가가 꾸준하게 월봉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을 해나가는 그림이 정말로 하이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탑픽으로 꼽고 싶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YG 같은 경우는 이제 빅뱅 리더 G드래곤 계약 만료해가지고 약간 네.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고 맞아요. 또 최근에 보면은 뭐 리사, 네. 블랙핑크 재계약 뭐 8월 달에 뭐 결정 난다고 합니다만 그런 네. 약간 노이즈도 있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흔들리는 느낌도 있었는데 네. 뭐 트레저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하반기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분기에는 영업이익 한 220억 정도. 다른 쪽 비하면 조금은 작아요. 예, 적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블랙핑크 너무 한 그룹에만 매출 비중이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그룹들처럼 조금 다변화가 돼 있고 이쪽이 안 될 때, 이쪽이 공백기일 때, 쉴 때 다른 쪽들이 올라오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블랙핑크 효과로 1분기에 엄청나게 초서프라이즈한 영업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주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정말로 테마주, 코스닥 테마주처럼 급등해서 한 70도 각도로 며칠 동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큼 좀 파급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블랙핑크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사의 조금 약간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가 나왔는데 굉장히 단시간에 이례적으로 답변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한 15분 만에 내놓으면서 아니다, 우리 잘 되고 있다. 정말로 이제 블랙핑크는 이제부터 글로벌 팬덤을 가져가기 위해서 커갈 위치에 있는데 이쪽에서 그동안에 우리와 역량을 함께 했는데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간 이 활동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 이런 것도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거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물론 이제 정확한 팩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체크를 최종적으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레저 이쪽도 지금 컴백이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고요. 베이비 몬스터라고 있어요. 네. 그쪽이 지금 9월에 데뷔를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미 데뷔를 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데모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벌써 엄청난 팬덤들 이미 잘하고 있는 트와이스라던가 이런 쪽들만큼 유튜브의 구독자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생, 걸그룹, 보이그룹 가리지 않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정말로 지금은 눈높이가 커져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니뮤직 산하의 컬럼비아 레코드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미 쪽에 YG 엔터가 조금 다른 그룹들 대비해서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대비했을 때에도 북미의 어떤 유통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파트너십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도 이번 계약으로 확보를 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블랙핑크 재계약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베이비몬스터라는 또 걸출한 그룹이 하나 더 탄생이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YG 엔터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개 회사 다 좋은 걸로 나오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이게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또 공부해가지고 옥석을 좀 더 가릴 필요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네. 어디가 더 좋을까? 네. 이 질문은 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네요. 네.
드라마 기획사들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좋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너무 안 좋았죠. 최근에도 썩 좋지가 못한데 사실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이런 OTT 투자 많이 한다 해가지고 기대들이 컸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좀 약간 부진했던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K 엔터 못지않게 우리 K 콘텐츠도 전 세계에서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기생충이라던가 이런 영화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특히나 이게 열풍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글로리까지. 정말로 제작사의 역량은 많이 올라오고 이만큼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걸 맞추려면은 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광고가 이 경기가 눌려 있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사들이 전부 다 이제 지갑을 닫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작사들은 제작 역량을 분명히 우리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IP라는 걸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IP를 우리가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 IP를 우리 회사로 소속시키지 못하고 글로벌 OTT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런 요구를 하죠. 니네 잘 만들었는데 우리가 제작비 많이 들어가잖아, 니네. 이거 돈 없지. 그럼 우리가 제작비 대줄 테니까 IP를 우리한테 넘겨. 이런 식으로 약간 갑을관계 같은 계약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작사의 수익성이 대박 히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작사의 수익은 나지 않는 이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런 작품들을 만들면은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해줍니다. 물론 우리도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1조를 넘게 벌어들였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국내 이거 제작했던 제작업체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글쎄요. 260억 벌었습니다. 네. 그 정말로 260억도 작은 돈은 아닌데요. 1조 대비했을 때 2.6%예요. 너무 작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은 내가 다 했고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정부의 좀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액 공제 이야기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세액 공제 이게 좀 구체화된다 이러면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에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네,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생산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작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좋은 IP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글로벌 OTT들에게 넘겨줄 필요 없이 100% 소유해서 예를 들면 레몽레인 같은 쪽이거든요. 그쪽이 성균관 스캔들이 지금 2010년도 드라마예요. 그런데 IP를 100% 레몽레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OST라던가 뭐 해외 판권 이런 쪽을 통해서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IP 확보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이제 드라마 제작사 뭐 마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뭐 횡령 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주가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흔들리고 했는데 지금 제작 역량이라든지 또는 뭐 사업 구조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쪽들은 다행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로 이게 안타깝게 업황이 너무 안 좋은 시기인데 이런 사고들까지 또 같이 터지다 보니까 정말 콘텐츠의 주가를 그냥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일단은 광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불황이에요. 광고 경기 자체가 불황이고 시청률도 너무 많은 작품들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했는데 이제는 시청자들이 지치는 겁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너무 많게 나오다 보니까 시청률이 집중하지 못하면서 하락하는 안 좋은 이런 결과들을 좀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다행히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의 오리지널 작품들이 많이 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와 동시 방영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가 경기가 지금 미국이 연착륙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광고 경기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이런 광고 쪽의 수익성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업황 자체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작사의 역량이라던가 활동 자체가 죽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흐름 자체가 다시 순환해서 좋은 방향으로 턴을 했을 때에는 이런 쪽들의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은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트도 그렇고 드라마 제작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소형 업체도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소형 제작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옥석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떤 기준으로 그걸 이제 이런 쪽이 좋다, 이런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큰 키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IP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좋은 IP를 가지고 우리가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외 업체에게 뺏긴다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몽레인처럼 정말 10년 전에 만들었던 드라마에서도 계속 OST라던가 해외 판권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계약이 일어날 수 있는 IP를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쪽도 또 흥행을 했는데 이쪽에서도 역시나 IP를 50%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정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IP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주면서 결국에는 가장 중심은 어떤 콘텐츠가 됐건 간에 IP가 힘의 원천이다. 예. 향후의 실적의 원천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가지고 IP 지적재산권을 이제 외국의 어떤 OTT에 네. 말하자면 헐값에 팔아넘기는 맞아요. 회사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IP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나아가는 쪽을 좀 주시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게임과 방산주 상황하고 또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또 업체별로 또 희비가 좀 엇갈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 상승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하락했는지 이렇게 좀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명확한 구분은 어려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게임주도 정말로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정말로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게임 업황과 시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의 주가가 거의 비슷해요.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늘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대부분의 업체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게임을 예전처럼 많이 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의 위아래 변동성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면 중국의 파노. 이게 내자 파노라고 있고 또 외자 파노는 외부에 이제 외국 기업들에게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 쪽들에 우리 게임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잠깐 반등하다가 그런데 지속성은 없었어요. 반등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게임 업체에서 자기의 기본 업이 되겠죠. 신작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전 예약자 몇 명 됐네 라고 하면 주가가 슬금슬금 그 전에 올라가죠. 그런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하루 1위 찍고 내려왔네. 그럼 또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이 반복이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규모의 게임 업데이트, 신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라던가 이런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템 구매가 확 뛰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임 업체의 주가들은 대부분 우하향을 지금까지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이런 긴축 국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굉장히 안 좋죠. 그 NFT 또 메타버스 열풍이 좀 있었다가 지금 많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게임주들 자체도 소강 국면, 좋게 말하면 소강 국면이고 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볼 때 게임이나 큰 산업 측면에서 볼 때 NFT라든지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약간 주춤해진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NFT와 메타버스, P2E 이런 모멘텀은 저는 완벽하게 죽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이 계속 돼야 되는 기업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시장이 좋아져서 지금 미국도 이제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미증시가 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안전자산, 금이라던가 미국 채권으로 갔었던 자금들 다시 백머니 무브에서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게임주 지금 실적은 안 좋은데 너네 향후에 NFT, P2E, 메타버스 다시 접목시킬 거잖아 라고 하면서 같은 실적에서도 PER을 높게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도 계속 모멘텀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뭐 P2E라던가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가 현재는 모바일, MMORPG라고 합니다. 예. 리니지 같은 게임의 이제 장르인데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모바일 쪽에 너무 크게 매출 비중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 게임 하나만 잘 되다가 망해버리면 정말 기업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에서 게임이 개발이 되고 그걸 성공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모바일, 물론 스마트폰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을 보면은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네, 그런 쪽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엑스박스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닌텐도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해나가는 그런 영역에도 우리가 같이 발을 담그고 좀 전략적으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지금 중국 시장이 이제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이런 콘솔 게임이 좀 강한 이런 시장도 새로 개척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려면 뭐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고유하게 해오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역량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들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이제 몇 가지 출시를 해봤는데 다 솔직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쪽의 장벽이 높다. 그리고 그 지역의 게임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만두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실패가 반복되면서 숙련된 노하우라던가 게임 개발 능력이 쌓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장르를 다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르 다변화가 이제 해법이다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입니까? 장르가 이제 MMORPG라는 게 가장 주요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모바일로 하는 이제 다중 접속. 맞아요. 그거 외에는 이제 약간 뭐 카지노 게임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고요. 캐주얼 게임 같은 것들 단시간에 끝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변화가 되면서 이 사용하는 유저들의 일평균 체류 시간이라던가 사용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미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나의 게임만을 가지고 갔을 때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컴투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머너즈 워라는 글로벌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출 순위 50위권 내에서 꾸준하게 캐시카우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도 10년 이상 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게임, 뭐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이후에 초대박 게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 하나를 히트 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 다변화, 어떤 뭐 게임의 또 이런 기기 같은 것들의 다변화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 후속작들이 히트를 쳐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힘을 못 쓰는 사실은 근본 배경은 지금 중국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게임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이 만약에 지금처럼 앞으로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잘 안 열린다라고 이제 딱 그걸 하나의 변수로 상수로 보고 볼 때 결국은 나머지 시장에서 이렇게 좀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지금 게임 주들이 갖고 있는 그 PR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이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화장품주가 그런 사례를 똑같이 겪어왔습니다. 물론 대형 화장품은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예. 중국이 굉장히 화장품을 많이 수입을 해주면서 한때는 우리의 정말 반도체, 뭐 이런 조선 이런 거 이어서 정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화장품이 많이 중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한알령 이런 것들 거치고 코로나 거치면서 끊기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들은 지금 대형 화장품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아닌 약간의 이것도 서브컬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이런 중국 시장이 아닌 미국이라던가 동남아, 일본 이런 쪽을 개척하면서 다시 살아나서 고가를 만들어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큰 시장인 건 맞는데 결국에 중국에서 외자판호 열어주지 않고 안 해줘 라고 하면은 답은 없어요. 근데 안 해줄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너무 매달리면서 가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던가 일본, 북미, 유럽 이런 쪽들을 공략을 하면서 그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좀 있습니까? 그 네오위즈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장르를 바꿔가는 기업들이고요. 다른 기업들도 체질 개선을 해나가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기존의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급속하게 바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산주 이야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네. 작년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산주도 네. 그 주도주의 한 축으로 이제 올라온 셈인데 요즘도 뭐 보면은 뭐 떡나가도 있습니다만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K 방산주가 이렇게 약간 뭐 위상도 높아지고 또 네. 흐름도 나쁘지 않은 뭐 배경이랄까 네. 원인은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이 배경은 뭐 러우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접경 지역에 있는 특히나 폴란드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랑 뭐 피를 나눈 형제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방비 지출을 점점 더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돼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성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납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규 무기 체계인 나토 체계를 우리가 또 따라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단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이런 요인들이 또 안타깝게 돼버렸어요. 나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적인 어떤 일시적인 도발이라던가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첨단 무기 체계 이런 쪽으로 계속 R&D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럽 같은 선진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은 원동력이 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납기 부분에서도 납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국가들 특히나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러시아가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쪽에 바로 폴란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당장 우크라이나가 힘들어지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리도 침략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자국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다 우크라이나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보내줍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국이 비게 되는 거예요. 국간이 비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빈 김에 우리 이번에 다 신무기 체계로 바꾸자. 그 전까지는 신무기 체계, 나토 체계는 아니었고요. 러시아 뭐 그런 쪽들의 무기 체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라던가 좀 독일 이런 쪽들의 발주를 넣어 보니까 우리 거 만들기도 바쁜데 니네 줄 거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납기도 다른 곳들은 3년 기다려, 4년 기다려 하는데 우리 지금 만들어진 거 우리 국내에서 쓸 거 조금 빼서 너네 먼저 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정말로 예전에는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으로만 수출이 가능했던 우리 K방산이 결국에는 유럽 같은 선진국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게 된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장점 나토 무기 체계와도 그대로 직결이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선진국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구형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무기 체계를 우리가 단시간에 가성비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혼합이 됐던 거죠.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분위기도 있고 또 해외 수주 얼마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수주 잔고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올해 3월에 우리 수주 잔고가 1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K방산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무기고로 지금 거의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중동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수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기업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이집트, 폴란드 쪽에 K9, 천무 이런 무기들을 이미 기수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호주의 레드백, 폴란드의 레드백 장갑차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이런 것까지도 수주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제가 좀 3개 업체 정도만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K2 전차 1차분을 이미 공급을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의 국영방산그룹 이런 쪽들로도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루마니아라던가 이집트 같은 국가들도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미 태국이라던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들로는 TA 우리가 50이라고 합니다. 예. 훈련용 훈련기. 훈련기인데 그걸 이미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이제 사실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서 폴란드 이런 쪽들도 역시나 이제 우리 무기 체계를 거의 폴란드에서 싹 쓸어가는 것 같아요. 네, TA50 이런 쪽들에 더 앞서 나간 FA50이라고 있어요. 이런 쪽들의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 이런 쪽들도 수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의 무기체계가 굉장히 우월하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싸다. 그리고 정말 나토 무기체계를 갖추고 온 나라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무기체계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수주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뭐 언젠가는 이제 뭐 종전이나 휴전이 이제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 뭐 방문하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건설 재건 이런 관련주들이 좀 부상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뭐 하반기에라도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면은 다른 분야에는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어도 방산주에는 약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예, 그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제 뭐 종식이 된다는 거는 두 손 들고 우리가 반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쪽이 이제 무기 체계가 옛날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무기를 수출해서 가져가는 게 이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무기의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계속 들어간다. 신냉전 시대라고 해요. 예전에는 정말 편안한 시대에는 유럽이나 이런 쪽들은 방위비를 계속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게 됐고 그게 수주로 지금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결국 러우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러시아의 침략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은 그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그리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쪽 어떤 미국이라던가 이런 압박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들을 러시아나 중국들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국방비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주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면요. 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서 수주가 완벽하게 제로 상태로 내려올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방비는 전 세계 각국이 다 증가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네. 방산주 투자는 어떤 분야보다도 약간 이런 국제적인 흐름하고도 뭐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방산주 투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어떤 점이 있다, 또 투자에 어떤 요령이 있다 하면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주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주를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위험하게 정말 내 포트폴리오의 한 100%를
다 방산 기대감 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방산이라는 분야는 기업과 기업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국가와 국가가 선행이 되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돌아가는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금 가시화가 많이 되었을 때 물론 그때는 주가가 올라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동이 심한 방산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약간 해지 수단도 좀 있어야 한다면은 네네. 오히려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약간 같이 가는 방안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 쪽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방산 자체가 조금 해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게 이 아까 말씀하신 러우 전쟁 이런 것들이 종식이 돼서 수주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방산 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는 또 분야가 있어요. 우주 항공.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라던가 뭐 아마존 이런 쪽에 CEO 보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모집해서 우주선 태우고 우주로 나갑니다. 그만큼 이미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우주 여행한다고 하죠, 앞으로. 맞아요. 네. 뭐 근데 1인당 비용은 뭐 20억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향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소형 발사체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음영 지역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발사체는 계속 우주로, 물론 이게 이제 쓰레기가 된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위성체들이 발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방산은 가장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될 거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향후에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우주 쪽으로도 산업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와 드라마, 게임,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전체 산업도 중요합니다만 각 개별 기업의 어떤 상황 또 개별 종목 공부가 특히 많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각기 다른 분야 그리고 많은 회사의 개별적인 상황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사영관 차장님의 토론이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토론해 주신 우리 사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